위기는 순식간에 폭발하지만 그 전조 상황은 일반적으로 긴 시간 동안 천천히 진행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8년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을 무너뜨린 폭탄의 시초는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 대출 시장 규제가 처음으로 완화되면서 위험한 고금리 대출이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과 2006년 사이에 또 다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가격이 거의 2배로 뛰면서 미국인들이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가계가 보유한 총자산은 6조 5천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퍼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때 부동산 대출 기관들은 역사상 가장 쉬운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하는 운명적인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과거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거부받았던 채무자들은 마침내 대출을 끼고 자신의 주택을 구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들 고위험 채무자가 연루된 고위험 대출 상품은 오늘날 악명 높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은행들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을까요? 이는 부동산 담보대출의 증권화 때문이었습니다. 증권화란 엄청난 수의 담보대출을 함께 묶어서 주식 상품으로 만든 후 이에 대한 지분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증권화 상품에서 한 명이 차용인이 채무불이행을 하더라도 투자자의 위험은 분산됩니다. 파산한 채무자보다 더 많은 채무자들이 여전히 대출을 갚고 있는 한 수백 명의 채무자로 구성된 증권화 상품에 투자한 사람들은 안전하게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2008년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이때 문제가 된 것은 주택담보대출자의 파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담보 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금융위기의 완벽한 폭풍을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 후 금융기관들은 주택을 담보로 받아 대출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가치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무너진 대출 상품을 처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고 주택담보대출 증권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브프라임 증권에 막대한 투자를 했던 은행들은 이제 위기에 처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시 금융기관이 발행한 1330억 달러가량의 유가증권 중 3분의 2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이었으니까요. 이에 앞서 2005년 8월 인도 경제학자 라구람 라자는 와이오밍에서 열린 최고 경제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연설 과정에서 금융업계가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라잠의 프레젠테이션 제목은 금융발전이 세상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는가? 였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금융업계는 경제학자의 경고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전되면서 유럽의 주요 은행들 역시 미국 금융 역사상 가장 위험한 대출 관행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유럽의 은행들은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돈 잔치를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용 현금이 없던 은행들은 미국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으로 엄청난 양의 돈이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2008년까지 증권화된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4분의 1위 보유자는 외국은행이었으며 대부분이 유럽은행이었습니다. 한편 고위험 증권의 29%가 유럽은행의 소유였습니다. 영국은행 HSBC만 해도 2005년 전까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 70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유럽 주요 은행들은 자신들이 탈출구 없는 위기의 중심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은 끔찍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은행들은 미국 은행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금융위기에 유럽 은행들이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레버리지입니다. 투자 용어에서 레버리지란 은행이 외부에서 빌려 투자한 돈과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돈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붕괴 직전 미국 은행의 레버리지는 평균 20대 1이었습니다. 반면 독일의 도이치뱅크, 스위스의 UBS,
영국의 바클리즈 은행의 평균 레버리지는 40대 1 이상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레버리지는 유럽 은행들이 투자로 큰 손실을 봤을 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필요한 현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스위스와 영국의 중앙은행 외환 보유액은 각각 500억 달러 미만이었습니다. 유로존을 담당하는 유럽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2천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유럽 시중 은행들의 레버리지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1조 1000억 물결표 1조 3천억 달러의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습니다. 레버리지는 부동산 호황식이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줬지만 동시에 지속 불가능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1년 전, 서유럽 전역의 은행들은 이미 위험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은행 BNP 파리바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을 이유로 모든 자금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투자자들의 공포를 촉발했습니다. 동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고 당황한 투자자들은 서둘러 현금을 인출했고 은행의 보유 현금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은행 위기는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은행 밖에서 줄을 서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은행에서 빼낸 돈은 수백, 수천 또는 수백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사람들이 빼낸 돈은 수조 달러에 육박한 것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2008년 말 무렵 전 세계 선진국 간 무역 총액은 17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대공황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었습니다. 2008년 겨울 매달 약 8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사태를 방관하여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주택담보금융 시스템의 상당수를 국유화하였으며 초기에는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강화되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란 본질적으로 투자자들의 공포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인쇄하여 주택담보모기지 증권을 구입하는 정책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은행 시스템의 현금 부족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1조 8,50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반면 유로를 사용하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대응은 그다지 민첩하지 못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유로존 국가들 간 정책 공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유로존 국가들 간 정책 공조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일까요? 유로화라는 공통통화의 도입은 그리스와 같은 경제 약소국이 독일과 같은 강국과 같은 비용을 들여 돈을 빌려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환 압박을 받을 때 약소국이 빚을 갚는 것은 강대국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국과 달리 유로존 체제 하에서 그리스와 같은 개별 국가의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로화를 발행할 수 없었습니다. 화폐 발행은 유로존 중앙은행인 ECB가 독점했습니다. 따라서 유로존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로존 구성원들과 어떤 대응책을 펼 것인지를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메르켈의 독일은 회원국 간 정책 공조를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독일 정부는 자국 국민들의 지지를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정책 공조가 이루어질 경우 독일 국민의 세금을 통해 아일랜드나 그리스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구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둘째, 독일 통일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서독의 보수주의자들은 서독이 가난한 동독의 부채를 짊어진 것에 분개했습니다. 작은 유로존 국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1990년대 가난한 동독과 겹쳐 보였고, 독일 사람들은 그 피곤한 과정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로존에서 합리적이지만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개별 유로존 국가들이 부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관한 것입니다. 당연히 일부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메르켈과 같은 유로존의 주요국 지도자들이 자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유로존 약소 회원국들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것을 꺼림에 따라 그리스와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들은 파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뉴욕의 절반 크기에 불과한 나라 아일랜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일랜드의 주요 은행들은 아일랜드 GDP 위 700배가 넘는 부채를 쌓았습니다. 은행 위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가 개입하여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6개 은행의 부채는 정부가 보증하겠다고 채권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지면 아일랜드가 파산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스는 더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 그리스의 부채는 GDP 위 1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그리스는 530억 유로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했으며 총 국가 채무는 3천억 유로에 육박했습니다. 당연히 상환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스는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아일랜드와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유로존 모두에게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작은 국가가 무너지면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은 유로존 중심 국가 역시 연쇄적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여전히 구제금융 프로그램 지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스와 그리스의 부채를 안고 있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키프로스, 스페인 등의 경제를 부양하려면 보다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국제통화기금이 교착 상태를 깨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IMF의 개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IMF의 지원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기관이 관여하는 것이 유로존 중앙은행인 ECB가 독자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독일 유권자들의 민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유로존 경제 위기의 악화가 미국의 경기 회복을 저해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IMF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IMF의 구제금융은 유럽인들에게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IMF의 구제금융 대상은 일반적으로 부유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0년 봄, IMF, ECB,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 구성된 대외 채권단인 트로이카는 그리스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에게 개발도상국과 동일한 구제금융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트로이카가 제안한 거래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트로이카에서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신 대상 국가는 극도의 긴축 조치를 시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리스에서는 정년이 연장되고 부가가치세가 인상된 반면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는 크게 줄고 급여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트로이카의 구제금융으로 세계 경제는 경제 위기의 확산을 피할 수 있었지만 긴축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움직임의 등장을 초래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로존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유럽에도 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러시아와 서구 사회가 다시금 패권 다툼을 벌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는 전란의 긴장감이 다시금 높아졌습니다. 2000년대까지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의 경제는 대외 투자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자동차 제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990년대에 유럽 자동차 생산의 15%는 동유럽에 기반을 두었지만 이들 생산시설의 90%는 외국인 소유였습니다. 러시아와 서구권의 패권 다툼 속에서 동유럽 국가들은 서방의 나토와 러시아 중심의 유라시아 관세 동맹 중 어느 쪽에 줄을 서서 투자를 유치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한쪽을 지지하는 것은 다른 쪽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방과 동맹을 맺은 이웃국가 폴란드가 번성하는 것을 본 우크라이나는 2008년 2월 나토에 긴급 가입을 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개월 후 메르켈 독일 총리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곧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허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를 듣고 격노했습니다. 한편 철강 산업 중심의 우크라이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철강 산업은 서방과 러시아가 탐을 내는 산업이었습니다. 위기 직전 우크라이나 무역량 중 약 42%가 철강 산업에서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우크라이나의 철강 산업은 34%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였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IMF와 EU는 우크라이나에 $56억 규모의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지원책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나토 대신 유라시아 관세 동맹에 가입하는 대가로 값싼 가스 계약과 150억 달러의 대출을 해주는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러시아의 제안을 정식으로 수락했습니다.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결정에 수십만 명의 반러시아 친유럽 시위대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거리로 나왔습니다. 폭력적인 탄압이 뒤따랐지만 시위대는 대통령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4년 2월 22일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였고 러시아 대신 IMF-EU 협정에 동의하는 임시정부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격분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남부의 크림반도를 병합한 후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 결과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분쟁으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는 유럽의 가장 큰 비유로존 회원국 중 하나인 영국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중심지였던 런던의 기반을 약화시켰으며 런던의 미래 모습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과거 런던이 세계 최고의 금융허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브레튼 우즈 체제 덕분이었습니다. 1944년부터 1971년까지 지속된 브레튼 우즈 협정은 44개국 간의 무역관계를 규제한 협정이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시스템은 무역 규제를 단순화하여 회원국의 성장을 촉진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핵심은 환율이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회원국의 통화 가치는 미국 달러에 대해 고정되었으며 이는 다시 금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로 여겨지는 원인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 있는 것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의 통화정책과 관련한 큰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은행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규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큰 수익을 올립니다. 미국의 금융 규제가 강화되자 투자자들은 더 큰 도박을 통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규제가 약한 글로벌 금융 허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가 바로 영국의 런던이었습니다. 1950년대부터 영국의 수도 런던은 역외 달러 대출 및 차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영국, 미국, 유럽 및 아시아 은행이 모두 런던으로 몰려들었으며 외화, 특히 달러를 거래하고 싶다면 런던은 필수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는 런던이 쌓아올린 공든 탑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2007년까지 런던에서는 매일 1조 달러의 외화가 거래되고 있었고 250개의 외국 은행이 런던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뉴욕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로이드 뱅크와 RBS라는 두 개의 영국 거대 은행이 파산하여 국유화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이치, 바클레이, 크레디트 스위스와 같은 런던에 기반을 둔 유럽 은행들도 큰 타격을 받아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영국의 싱크탱크 예는 연내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월스트리트를 런던보다 상위에 랭크했습니다. 런던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부실한 대응과 브렉시트 사태는 앞으로 미국과 아시아의 무역관계에서 유럽이 소외되기 시작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영국인들에게 브렉시트 협상은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나아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영국인들에게 브렉시트를 열심히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 묻게 하였습니다. 영국인들에게 브렉시트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국 전체, 특히 보수당 내부에 만연한 유럽 회의론이었습니다. 둘째, 유럽연합이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런던의 의상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경기 침체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2010년 보수당 주도의 연정은 노동당을 인수한 후 긴축 정책에 돌입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줄어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가 축소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외부의 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표적이 된 것은 동유럽의 EU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었습니다.
대중과 유리된 삶을 사는 브뤼셀과 런던의 엘리트 계층에 대한 분노도 커졌습니다. 2011년까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EU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영국인은 5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그해 10월 유럽 회의론자 80명이 브렉시트를 위한 국민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영국 국민의 반유럽연합 정서와 의회의 유럽 회의론자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2013년 1월 영국 연립정부는 향후 4년 이내에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연립정부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딱히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는 하원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반대파가 투표에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특히 국민투표 시점 즈음에는 상황이 반대파에게 유리해질 것으로 예상하여 국민투표 실시를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캐머런 총리에게 불리하게도 유로존 위기는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이유는 불황을 겪고 있는 영국에게 EU 회원국으로서 통합과 혜택을 제공할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2014년 영국의 영국 독립당과 프랑스의 프랑스 국민 전선과 같은 EU 회의론자들이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여파로 캐머런 총리와 EU 간의 브렉시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2016년 6월 마침내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을 때 캐머런 총리가 EU로부터 브렉시트를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제안은 이민자 혜택에 대해 일회성 상한을 지정할 것과 영국은 더 긴밀한 연합의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EU 상임위장 도널드 투스크의 모호한 약속이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득력 없는 캠페인이 이어지자 유권자들은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서양 반대편에서도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분열의 핵심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었지만 그 원흉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었습니다. 2008년에 월스트리트는 직원들에게 184억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로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린 금융회사의 임원들은 엄청난 금액의 보너스를 수표로 받아 현금화했습니다. 보험사 AIG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IG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와 같은 은행에 파산 보험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는 보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고 해당 은행들은 파산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되어야 했습니다. AIG는 투자의 위험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이 보험을 제공한 은행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플랜 B가 없었던 것입니다. 보험의 핵심이 위험 관리에 있음을 감안할 때 AIG의 행태는 완벽한 태만이었습니다. 2008년 12월 AIG는 617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로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미국 보험업 역사상 가장 큰 손실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후인 2009년 3월 AIG는 무분별한 대출의 주범인 금융상품 부서 직원들에게 1억 6,500만 달러에서 4억 5천만 달러에 상응하는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IG 사태는 심각한 경제 침체의 한가운데에서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수백만 명의 평범한 미국인들은 살 집을 잃었습니다. 2010년 플로리다에서만 전체 부동산의 약 12%가 압류되거나 버려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부유한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생각은 국민 전반에 걸쳐 정치적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았을 때 극단주의자로 치부되었던 극좌파와 극우파의 목소리가 갑자기 꽤 신빙성 있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극우 웹사이트 브레이트바트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큰 손들의 의도된 설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극좌파에서는 점령 시위대가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의 부를 독점하는 실태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극우파와 극좌파 양측 모두에서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규모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빌 클린턴 정권의 노동부 장관 출신 로버트 라이시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 워렌 버핏은 최고소득자에게 35%의 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지만 이 정책은 의회에서 공화당에 의해 즉시 무산되었습니다.
점점 더 정부가 소수의 부유한 인구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은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소외된 유권자들이 좌절감을 표출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무엇보다 2012년 선거가 불만을 품은 미국인들에게 어떠한 선택지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은 월스트리트의 보너스 잔치에 대해 몇 마디 일침을 가하긴 했지만 항상 자신의 우선순위가 부실은행을 처벌하는 것보다 부양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바마 정권의 행정부는 경제학자 레리 서머스와 같이 금융위기 이전 부실 대출에 대한 인도 경제학자 라잔의 경고를 무시했던 월스트리트 동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오바마의 경쟁 상대인 밋 롬니 역시 은행가이자 유명한 벤처 자본가 출신으로 기득권층에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은 미국 정치 표면 아래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불만을 눈 가리고 아웅할 뿐이었습니다. 2016년, 과거 현상 유지에 만족했던 미국인들은 이제 사회의 모든 것에 화를 내는 것처럼 보이는 후보자들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버니 샌더스 후보가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를 이용하고 정치권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막대한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비난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시켰습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역대 대통령 후보 중 가장 부유한 사람인 도널드 트럼프가 평소와 같이 규제 철폐를 약속하는 동시에 평범한 미국인의 이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인의 일자리를 파괴한 국가인 중국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가 아닌 힐러리 클린턴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의 선택은 여러 측면에서 흥미롭지만 핵심은 민주당 인사들이 아니랬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와 우호적인 관계로 알려진 클린턴은 골드만삭스를 위한 연설에서 60만 달러를 받았고 이는 유권자들의 실망을 샀습니다. 결국 오바마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은 클린턴에게 확신을 갖지 못했고 이들 중 약 700만 명이 2016년에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과 같은 주요 주에서 트럼프의 승리를 가져왔고 결국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법인세를 40% 낮추고 상속세 한도를 1,100만 달러로 인상했습니다. 결국 불평등 문제와 그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노는 어떤 표적으로 향할까요? 지난 10년 동안의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정치 사태들을 감안할 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계속 우리와 함께할 것 같습니다.